일반적인 시장은요,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건 다 반영돼 있어 안 돼서요? 됐죠?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이걸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요게 단데 여기다 약간의 살점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냐면 이 시장에서는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쨌거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요,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그 완전 경쟁이다 해주면 되지. 왜 부합되냐면 다른 조건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약성이나 중강성은요, 약성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중강성에는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초과는 얻을 수 없는 게 완전 경쟁이죠. 그러니까 초과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 하에서도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데 많이 틀리시는데,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그 현재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거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있죠? 요거 분석하는 거를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합니다. 무슨 대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요거 분석하는 거, 요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다. 예컨대 자, 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할 때는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주가 흐름 같은 거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일종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아까 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 봐야 되죠. 와, 여기 땅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죠. 이게 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회사가 자, 중국으로 진출한답니다. 그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 해주면 돼요. 거기까지 분석하는 거를. 그러면 자, 이거 자꾸 틀리는데, 자, 약성에서는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이미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자, 현재 나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있다면 나름대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다 그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준강성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이것도 정확히 반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돼 있잖아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가 있다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강성에서는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정보를 통해서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도 큰 돈 못 버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문제에서 나올 때는요, 거의 한 95%가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물어봐요. 다만 한두 개 질문이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그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초과는 얻으려면 하다못해 국토교통비는 삼촌한테 수리해도 한다, 사해도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이제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뭐가 소요돼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요, 자, 100원어치 국토교통비는 직원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살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100원어치 골프 접대하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접대하는 건 아니겠죠? 사과박스 전달하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박스 전달하는 거 아니겠죠? 뭔가 큰 이익을 얻으려고 자 사과 박스 전달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잖아요? 정보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뭐가 존재해요? 투기가 존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값싸게 싸게 구입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시장 일반적입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해요, 안 해요?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시장은요,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에 이마트가 딱 들어선다. 이마트가 들어선다면, 자, 이런 지역은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땅 가격도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마트에 있는 임직원들은요, 직원들은 이마트가 어디로 들어갈 건가 입점할 것이 알 수도 있어 없어요? 있으시죠? 그런데 자, 이마트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입점한다면 거기다 투자했을 때 500원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 치자. 500원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이마트 직원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는요, 이 정보를 누구한테 발설한다고 해서 뭐 잘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정보시장이 매우 공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 서로 살려고 하죠. 아니, 조카한테 살다 넘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500원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500원은 받고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0원을 못 받으면요,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항상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만 따진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정보 파는 자가 뭐 깜방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런 경우는 500원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만큼 비용을 얼마 나갔어요? 500원 나갔죠?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는 얻었어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상적인 이윤 받고 못 얻는 거죠? 정상적인 받고 못 얻는 거죠?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했죠? 자, 지금부터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 있죠? 실질적인 이러한 시장을요, 할당혈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 실질적인 초과를 못 얻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 다시 말하면요, 실질적으로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 다시 말하면요, 초과인과 정보금이 같아진 시장 있죠? 아니면요, 남들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정보가 있다 했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대부분 아닙니까? 맞죠? 자, 이런 시장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어떤 시장이라고요? 이런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자, 누구라도 절대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보로 초과이익 제로입니다. 있다가 아니라 제로에 제로. 그리고 자, 그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보 비용도 제로입니다. 왜냐면 나도 아는 정보 아닙니까? 다 아는 정보인데 왜 돈을 지불합니까? 그죠? 다시 할게요.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또한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해서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시장이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못 얻는 시장 있죠? 정상적인 이윤만 얻는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정리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어디냐면 48페이지 볼게요. 48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자, 이거 볼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현재까지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정보가 있어야 큰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문제에서요, 여기까지 물어보냐, 여기까지 물어본 것은 그냥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이고, 이거 이상 물어보는 거는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죠. 정보 비용을 뺀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1번 볼게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알 수만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중간성 일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현재 정도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큰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중간성 일적 시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맞는 거죠? 그다음에 강성 일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 과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중강성 일적 시장은요, 과거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얘기가 이렇게 지리하게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4번에 중강성 일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말은 이제 긴데 그냥 중강성 일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 못 벌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강성 일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강성 일적 시장에서는요,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이미 시장가치 반영돼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여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불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초과이익과 정보비용이 같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율적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될 수는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불완전 경쟁의 시장에 있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익과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더 연습했고요. 맨 왼쪽 볼게요. 48페이지 왼쪽 결론 있어 없어요?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맞아요.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든 적게든 적게 발생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수리해도 앉아 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자,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완전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냐고? 이런 시장이니까 할당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맞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 비용이라고 있어 없어요? 네, 이건 정보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이건 옛날에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요, 이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푸는 방식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푸는 방식만 알고서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2년에 한 번으로 꼭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겁니다. 날 과연 매우 높으니까.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거 현장에 써먹고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풀 줄 아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뭘 빼라고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죠. 뺀 다음에 여기다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나눕니다. 1 플러스 뭘 나눠요?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요, 안 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무슨 확률이라고요?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예를 들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40%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60%죠.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그래서 4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은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4천만 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얼마요? 6천만 원. 큰 금액 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작은 금액 얼마요? 4천만 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이다.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20%면 0.1을 곱하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20%가 0.2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기업 도시로 개발 가능성이 40%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60%죠. 0.6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계산기를 세팅을 잘못하면요, 예, 이거 원래 1,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막 999만 9,99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세팅을 잘못하면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2,000만 원이죠? 2,000만 나누기 1.2 곱하기 0.6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대로 계산하세요. 2,000만 원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곱하기 얼마요? 0. 바로 그대로 두드리면 돼요. 그대로 두드리면 얼마 나온다고요? 1,000만 원 나옵니다.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은요, 얘는 1년 후에 가치가 이렇다고 했죠? 이렇게 했다고 했죠? 만약 2년 후에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여기다 제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곱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번 그 밑에 문제 볼게요. 14번. 자,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다음 같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는, 자, 그러면 요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는요, 1월 달인가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그다음 자 볼게요.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 A 토지가 있는데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이다.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 아닙니까? 0.5로 곱하면 돼요. 0.5 이렇게. 그 다음에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요 3억 250만 원이랍니다. 큰 금액은 얼마요? 6억 500만 원. 작은 금액은요 3억 250만 원이죠. 3억 250만 원 이렇게 계산 이렇게 씁니다. 3억 250만 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빼줘야 되죠. 빼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라겠죠. 근데 여기는 1 플러스 10%면 0.1입니다. 조심할 것은요, 얘는 2년 있다의 금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곱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1억 2,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지금부터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주택시장 우리 교재는 163페이지 있을 겁니다. 예, 3페이지. 일단 주택시장의 개요에 대해서 50페이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거의 안 물어보고, 예, 오른쪽에 주택의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이 있어 없어요? 요게 이제 2년에 한 번 꼭 물어봅니다. 예, 그래도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 자, 우리 이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좀 더 이질적인 제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분석하는 게 매우 곤란하다 해집니다.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인데 이게 316동 801호. 이거는 정확한 호수가 아닙니다. 정확수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써놨다가 제가 자, 이 그 답장이 너무 힘들어요. 예. 팬 네트워크 하도 날라오는 바람에 힘드니까 이거는 엉뚱한 거니까 보내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그 316동 801호는요 우리나라에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위치에, 요 층수에, 앞집도 아니고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에서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를 통틀어서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 위치에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럼 나는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 시세가 3억인데 이걸 20억 받겠다고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분석 하나만 하죠. 용이하지 않다입니다. 근데 자,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게요.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316동 801가 요거라고 치자. 근데 요거를 이용하나 이걸 이용하나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 아파트는 비슷한 게 널려 있죠. 그러니까 얘나 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만족감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무지냐 많겠네요. 왜 아파트 비슷한 게 널려 있어 안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하나 저거는 별 차이가 없다면 다 같은 거라고 치자.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무지장 많겠죠.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식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대화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시세가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용어 하나 정리하는데,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이걸 주택 서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서비스라고요?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을 뭐라 한다고요? 주택 서비스. 그러면 어떤 주택이 인간에게 만족감을 크게 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택 수요는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 서비스라는 게 주택이 인간에 준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죠.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화폐 가치로 표현하기 힘들죠. 다만 어떤 주택이 만족감이 크면 임대료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걸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임대료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주택 수요는요, 물리적 주택 수요는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수요 공급은 다 유량으로 설명합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맥주를 50병 사겠다. 맥주를 50만 병 만두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유량으로 설명합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유량으로 설명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요, 주택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리고 주택을 한 보름 쓰다가 버리나요? 그러지 않죠. 버릴 거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쓰레기통 할 겁니다. 저 주세요. 제가 좀 약간 좀 돈 쳐서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30년이고 50년이고 쓰는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새로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누가 분석한다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특정 시점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는 거 있죠? 요거를 주택 저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무슨 양이라고요? 저량.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파는 양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유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양이라고요? 주택 유량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오른쪽에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만약 현재에다 밑줄 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몇 채가 존재한다고요?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100만 채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1,4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어디 갔냐면, 자, 요 1,5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다음에 요 1,4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다시 할게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뭐라고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그 중에 소비된 양을 뭐라고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리고 이걸 뭐라 하면 공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빈집 해주면 돼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지난 1년 동안 밑줄 주세요. 1년 동안 밑줄 쳤나요? 그러면 이거는요,
유량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주택 유량. 그러니까 그 주택 지난 1년 동안 찾으셨나요? 거기 찾았죠? 지난 1년 동안. 그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어디 나는지 아세요? 거기 오른쪽에 문제예요. 지난 1년 동안. 1년 동안 밑줄 쳤나요? 이걸 주택 유량을 설명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공급된 주택수가 50만 채였는데 이 중에서 미분양된 주택수가 5만 채랍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몇 채가 공급됐어요? 50만 채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5만 채가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몇 채가 소비되니까 이 중에서 45만 채가 소비된 거죠. 자, 지금부터 이 50만 채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5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5만 채를요 미분양됐다. 일정 기간 동안에 분양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양 있죠. 요거고 요거는요 그 기간 동안에 살려고 했던 양 있죠. 요걸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괄호치고 뭐가 집어넣느냐 이거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소요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입니다. 전체 주택시장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주택시장이죠.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대요.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모든 주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비쌀 수 있고 쌀 수 있는 거죠. 임대주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거나 자,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없다고요? 정부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 가격이 비싸든 싸든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자, 집을 구할 수 있거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가구 있죠. 이 가구가 2천만 가구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몇 가구라고요? 2천만 가구 정도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임대 받을 수 있는 가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요 2,500만 가구라고 치자. 그러면 500만 가구는요 우리 극빈층 같은 경우는 집 살 돈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고 임대 받을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보증금 낼 돈도 없는 사람 수두룩하죠? 그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고 과연 성공한 사회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2천만 가구 얘들이 필요로 한 양을 뭐라 하냐면 주택 수요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라고요? 수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필요한 양 있죠. 요거를 소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소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요 우리 수요 공급이론에서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양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아래 보시면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까지 수요 공급이론에서 공부했던요 구매력을 갖춘 무슨 수요예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주택 소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특히 무주택자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돼야 한대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 나서서 임대료 좀 지원 좀 해주고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소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주택시장 관련돼서 조금 더 중요한 게 51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주거 분리 및 여고 과정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일단 주거 분리는 뭐냐면 이렇게 자, 우리 주택시장을 보면요 이렇게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볼게요. 이 경계가 어떤 8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뭐 강이 될 수도 있고 철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거나 이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동네는요 잘 사는 동네, 이런 동네는요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해 있죠. 그잖아요. 고급 빌라촌이 있는가 하면 달동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주거 수준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현상 있죠. 이걸요 주거 분리해 줍니다.
자, 이 직주 분리하고는 다른 용어예요. 직주 분리는요, 직장은 도심에 있는데 주택은 외곽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직주 분리하는 거고, 이거는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거 분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는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이고 동네 전체가, 그리고 이 지역은 왜 전체로 저급주택이냐 그런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요, 자, 14억 아니면 15억 정도 되는 고급주택촌입니다. 다시 할게요. 14억 아니면 뭐라고요? 15억 정도 되는 고급주택촌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일부 주택이 쓰다 보니까 욕실 같은 게 깨지고 부서지고 아니면요, 물도 줄줄 새고 타일도 유행도 지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누리끼리 해주고 할 수 있죠. 방충마다 깨지고 찢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실을 개조한다고 치자. 그러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딱 욕실을 개조했더니 나중에 팔 때는요, 한 5천 정도 붙여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충분히 붙여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때문에 개량하면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요, 정책론에서 다시 할 겁니다.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지역은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이에요. 빌라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 2천만 원 들여서 욕실을 개량한다고 치자. 그러면 개량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개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한 2천만 원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더니 나중에 팔 때는요, 2천만 원 이상 붙여 팔 수 있나요? 빌라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천원을 붙입니까? 기껏해 한 300만 원 붙여 팔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개량해야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요, 개량하면요, 주변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주변 때문에. 그래서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동네는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요? 고급주택. 얘는요, 전체적으로 저급주택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요, 전체 중에 일부 주택을 얘기한 겁니다. 전체 중에 뭐라고요? 일부 주택. 전체 중에 일부 주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도 시간이 한 30년, 40년 지나봐요. 그럼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돼야 한대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실부실한 아파트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깨끗한 동네 이사 가겠죠?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위 계층. 자, 지금부터 자,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요것도 헷갈려요. 누가 들어오냐?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도 한 30년, 40년 지나봐요. 그러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 해야 하네요. 그러면 자,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막 고급 아파트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자, 상위 계층이 들어와 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상향 여과라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자, 항상 누가 들어오냐?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상향 여과. 구분할 수 있죠? 헷갈려 이것도. 헷갈립니다.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 그러면 이러한 여과 현상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자.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동네는요, 잘 사는 동네, 얘는요, 못 사는 동네. 구분할 수 있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그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 사이에 두고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인데 이 동네도 좀 구분해 볼게요. 동네. 자, 이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이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자, 자, 일단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은요, 얘들에 비해서 이제 비싸게 거래됩니다. 비싸게. 그래서 이걸요,
할증 거래된다 이렇게 합니다. 할증 거래된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에 목동 아파트 단지 있죠. 목동 아파트 단지는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고 이 근처에 여기도 빌라가 있고 여기도 빌라가 있어 없어요? 일단 똑같이 생긴 빌라라도 얘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돼요. 왜냐하면 길만 건너면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죠. 그러니까 막 학군도 좋고 학원도 막 즐비하고 백화점도 백화점 이것도 잘 갖춰져 있죠. 병원이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비싸게 거래됩니다. 되셨죠?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요거는 얘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거래됩니다. 싸게 거래되는 걸 뭐라고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입니다. 어떻게 해요? 할인. 예를 들어서 자, 얘 길만 건너면 지저분한 동네죠? 이 근처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여기가 행복주택이라는 걸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행복주택이 뭐냐면 9평에서 한 13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 있죠? 요걸 지어서 주로 어디다 하시냐면 유유지 저 놀고 있는 땅 있죠? 뭐 철로부지라든가 아니면요 개천 그 근처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자, 뭘 지어요? 아파트를 초소형 아파트를 지어갖고 9평에서 몇 평이라고요?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 지어서 1인 가구 있죠? 아니면 이 극빈층들, 탈북자 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어요?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근처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이 여과 현상은요 이런 데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는요 이런 데부터, 여기는요 이런 데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 지역도 시간이 꽤 지난다고 치자. 시간이 꽤 40년, 30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면 그동안은요 욕실을 개량하는데 개량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살기 싫은 동네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거기다가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그러면 유형도 지난 건물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요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가치 증가보다 큰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자, 그랜저 승용차도요 한 5, 6년 탈 때는요 조금 이따 찢어지고 깨지고 하면 얼른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는데 한 10년 넘게 타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찌그러진 차로 그냥 타고 다닙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 비용이 커지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욕실도 막 물도 줄줄 새고 막 누리끼리하고 막 유행도 지나고 막 타일도 다 깨져 있고 방충만 찢어져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다고요?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죠. 귀신 나온 집처럼. 그죠? 그러면 호시탐탐 여기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향 여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줍니다.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동네를 뭐라 하냐면 소위 말하는 달동네 해줄게요. 달동네는요. 자, 아주 달동네 같은 게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결국은요.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어떤 단면 아닙니까? 계층 간 위화감 줄 수 있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요. 달동네를 없애는 거 있죠. 이게 최우선적인 정부 정책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동시대 살아가는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요 무진장 못 사는 거 이거 문제가 대화인데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극빈의 상징이 뭐예요? 달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달동네 없애려고 이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준다고 치자. 소득 같은 거 잔뜩 지원해 주고 젊은 애들한테는요 일자리 많이 창출해 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옆 동네가 살려고 하지 깨끗한 동네.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을요 저가주택이라고 할게요. 무슨 주택이라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슬슬 뭐가 생기냐면 공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이 비기 시작해야 안 해요? 비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때부터는요 여기서 말하는 개량 비용은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재개발 비용이라 치자. 그리고 재개발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커요? 얘가 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 이 달동네 사람이 막 들어차 있을 때는 이분들 내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나갔어 안 나갔어요?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밀어버리고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훨씬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크다는 얘기, 이익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나요. 여기서 개량은요, 재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량을 하니까 자, 아까 얘기한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막 들어와 안 들어와요? 힐스테이트 막 이런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야 하네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상향여과가 시작된다 해줍니다. 뭐 시작된다고요? 상향여과가 시작. 이렇게 해서 4, 50년 주기로 변해나갈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여과 현상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요 달동네에 있는 주택 있죠?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주택 이렇게 합니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불량주택이라는데 이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홍수나고 태풍 불고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맞죠? 피해 보는. 그래서 자,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피해 많이 봐야 안 봐요? 많이 안 봅니다. 특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지붕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지붕 날아가는 건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데 뒤에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막 깔려 죽기도 하고 그러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달동네를 정부에서 없앤다고 철거한다고 치자. 뭘 한다고요? 철거. 그럼 철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동네 자체가 집값 싼 데죠. 땅값 싼 데 아닙니까? 이거 몇 푼 보상 받아봐야 갈 데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무허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쫓겨나면 또 다른 옆 동네에 가야 한가요? 또 몰려들죠. 그럼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독거노인분이 폐지수소다가 15만 원 한 달 동안 벌습니다. 15만 원 월세 내고 남는 거는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거노인분이 이 집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1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15만 원만 꼴랑 내고 살 수 있는 집 있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뭐 없으면 뭐 돈도 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소득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소득이 낮은 데서 오는 문제지 이거는 절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하향 여과 과정의 산물이에요, 산물. 그렇기 때문에 철거와 같은 수단은 절대 해결 수단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소득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지원하고요? 소득만 지원해 주면 바로 옆 동네 가요, 안 가요? 좋은 데 가죠. 그러니까 물론 세금 갖다 아무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 효율적으로 이런 데 쓰라는 얘기죠. 이게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자, 오른쪽 메뉴에 볼게요. 자, 주거분리는요, 찾으셨나요? 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 있죠? 맞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2번 볼게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해야 하네요. 바로 옆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주거분리는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주거분리는요, 정의 외부 효과의 혜택은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죠.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들어서 살기 시작해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죠. 무슨 여가라고요?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거. 자, 저급주택이 재개발되거나 수선되면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상위 계층이 들어올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상향여가라는 겁니다. 상향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는 왜 비싸게 거래됩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얘들 때문에 정의 외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 저소득층은요,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깝게 거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요,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거래해요?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거래한다고요? 할증. 얘들은 뭐라고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죠? 이게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뭐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면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크죠.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하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자, 예전에 무슨 뭐 이상한 이거는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부동산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면 충분합니다. 답은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53페이지부터는요. 다음 주 할게요. 자,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